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챕스랜드의 찐 정리로 댓글창을 통해서 공식 판매처 링크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화 용수 설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 용수 설비라는 거는 넓은 대지를 갖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대형 고층 건물에서 소화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소화를 하려고 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소화 용수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와 그 소화 수조, 저수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화전에다가 호스 꽂아가지고 이 상수도에 흐르고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 이 상수도 배관을 타고 이렇게 집이나 우리들 가정에도 보급되고 있는 이런 상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수도 배관에 이런 소화전이 연결돼 있는 이러한 형태를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을 먼저 보면 소방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이나 또는 공지,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 대형 건물 있었죠? 대규모 건축물,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수평 투영면 이러한 부분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까지의 거리가 140m 이하,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봐도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근처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연결해서 소화를 할 거니까 당연히 소방차의 진입이 쉬운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배관경,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상수도가 흐르는 이 상수도 배관의 호칭 지름은 75mm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러한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런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이런 기준이나 또 이 수도 배관이 75mm 이상이어야 하고 이때 소화전은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관이나 소화전은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이런 75mm나 100mm보다 커도 괜찮지만 이 차가 들어와서 연결해가지고 물을 써야 할 때는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부터 좀 가까워야 할 테니까 140m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소화 수조 및 저수조가 있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땅 속에, 땅 아래에 수조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받아줄 수 있는 이 채수구 부분이 소방차가 들어와서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겠고요. 또 이 수조가 지표면 이 땅으로부터 이 수조의 바닥까지 깊이가 4.5m 이상, 그러니까 뭐 4.5m부터 뭐 5m 뭐 이런 식으로 4.5m 이상으로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끌어올 때 힘이 좀 딸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가압 송수 장치가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이 수치들 정확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소화 용수량이라고 하는 저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물의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나누기 7,500제곱을 한 값에 20톤을 곱한 그 정도 양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상물이 1층이 15,000, 2층이 15,000이에요. 합치면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이 되죠.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이 1번의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면적 3만을 7,500으로 나누면 4가 되죠. 그래서 그 4에다가 곱하기 20톤을 하면 총 80톤 이상의 물이 그 저수량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은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 면적의 뭐 합계든 이런 것들이 15,000제곱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14,000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1번에서는 15,000이 넘어가는 건물은 연면적을 7,500으로 나눴지만 이렇게 15,000이 안 되는 좀 작은 건물은 연면적 나누기 12,500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14,000 나누기 12,500을 해서 나오는 값이 1.12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소수점 밑으로 떨어지는 뭐 몇 점 몇몇 이런 것들은 그냥 다 1로 본다고 해서 1.12면 그냥 2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0톤이면 총 40톤 이상이 저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인 건물은 연면적 나누기 7,500을 한 값에 곱하기 20톤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그 연면적의 합계가 15,000이 안 되는 건물들, 작은 건물 뭐 14,900이나 14,500이나 이런 식으로 15,000보다 작은 건물은 연면적 나누기 12,500을 한 값에 곱하기 20톤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나눴을 때 몇 점 몇몇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줘서 올림을 한 값에 곱하기 20톤을 해서 저수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공식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수구의 설치 수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이거 보셨죠? 이 부분. 이러한 채수구를 설치하는 개수는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밑에 제가 한 줄로 써놓은 이거예요. 20톤부터는 한 개를 설치하고요. 40톤부터는 두 개를 설치하고 100톤부터는 3개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소요 수량이 60톤일 때 채수구는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오면 60톤이면 40톤 이상인데 100톤은 안 되는 미만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니까 두 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흡수관 투입구라는 게 있어요. 이 흡수관 투입구가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80톤, 이 80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요 수량이 80톤일 때 흡수관 투입구는 몇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 몇 개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거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더라도 두 개, 딱 두 개인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흡수관 투입구는 딱 기준이 80톤이다. 그래서 80톤부터 80톤 이상은 흡수관 투입구를 두 개 이상 설치한다. 요 기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80톤이 안 되는 뭐 79톤이든 뭐 60톤이든 이럴 때는 흡수관 투입구를 한 개 설치하는데 80톤부터 80톤 이상은 두 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게 바로 흡수관 투입구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소화 활동 설비를 볼 텐데요. 이 소화 활동 설비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화 설비가 있었죠. 그 소화 설비 뭐 옥내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든 이런 것들은 불이 나면 거기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소화를 하는 것들이 소화 설비잖아요. 근데 이 소화 활동 설비는 그 화재 현장에 소방관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어떤 총체적인 소화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뭐 배관이나 뭐 헤드, 통신 케이블 이러한 것들이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먼저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게 있는데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해서 소방관이 소화할 때 사용하는 설비를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옥내 소화전에서 수조의 역할을 소방차가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자, 이런 건물에 옥내 소화전을 쓰려면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배관들이 있었죠. 근데 옥내 소화전은 그 건물에 있는 뭐 수조나 옥상 탱크나 이런 데서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 물이 한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다 써버리면 어딘가에서 물을 보충해줘야 할 텐데 그 물을 보충해주는 게 바로 소방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소방차가 와가지고 이 배관을 통해 물을 흘려 보내주면 이 방수구 이 부분이 다 옥내 소화전이겠죠?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을 쓸 때 그 방수구 부분으로 물이 보충돼서 계속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렇게 물을 보내주는 관이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 송수관 설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송수구, 그 물을 보내는 곳이 있고 방수구, 물을 받아서 방수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쓰는 방수기구가 들어있는 방수기구 함이 있을 것이고 방금 본 것처럼 배관,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 연결 송수관 설비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대요. 그래서 먼저 습식을 설치하는 기준을 보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대상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관 내부에 상시 물이 차 있는 상태래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또는 11층 이상인 이런 건물에서는 배관 안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건물 높이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 소방차에서 물을 보내줄 때 이 위에까지 물이 완전히 전달되려면 이 안에 물이 차 있어야 금방금방 밀어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에서는 이런 연결 송수관 설비는 습식을 사용한다는 거. 그럼 반대로 높이가 31m가 안 되는 미만이거나 또 층수도 11층이 안 되는 11층 미만의 건물이면 굳이 이 배관에 물이 차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연결 송수관 설비였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연결 살수 설비는 비슷한 거예요. 방금 연결 송수관 설비가 옥내 소화전 사용할 때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조의 역할을 소방차가 대신하는 거라고 했죠. 이 연결 살수 설비는요.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때 그런 수조나 펌프의 역할을 소방차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우리 스프링클러 종류 얘기할 때 일제 살수식 이런 얘기 했죠. 그때 살수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스프링클러의 뭐 헤드를 통해서 물을 방출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와서 물을 지원해 주는 걸 연결 살수 설비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의 설치 조건을 보면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곳 또는 지하층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이 150제곱 이상인 곳에 이러한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 조건은 그림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구성 요소는 송수구, 그러니까 어쨌든 소방차에서 물을 보내주려면 송수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송수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물이 타고 갈 수 있는 배관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이 배관 스프링클러 얘기할 때 한번 봤었어요. 교차 배관, 가지 배관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때 가지 배관에 이 헤드가 달려 있는데 그때는 토너먼트 방식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헤드가 8개 이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다음 살수가 이루어지는 헤드가 필요하겠죠. 살수 설비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연결 송수관 설비의 구성 요소 4가지 있었죠.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 구함, 배관 이렇게 4가지 있었던 거랑 지금 봤던 이 연결 살수 설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조 대신에 소방차에서 물을 보내주는 이 연결 살수 설비는 구성 요소가 송수구, 배관, 살수 헤드라는 거. 이 2가지를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제연 설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를 제거해주는 뭐 이러한 설비를 제연 설비라고 하겠죠. 그래서 화재 시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유독성 가스, 연기를 들이마시고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연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연 설비를 사용할 건데 부속실로 침입하는 거를 막는다. 우리가 특별 피난 계단 얘기할 때 계단실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문을 열고 거쳐야 하는 곳이 부속실이라고 했죠. 그 부속실까지 연기가 따라오지 못하게 연기의 부속실 침입을 방지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질식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피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화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소화 활동 설비에 제한 설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 똑같죠. 그래서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고 피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연기 배출로 화재실의 연기 농도를 낮춤으로써 청결층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거실 제연 설비에 해당한다. 아래쪽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공간, 거실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막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건물 밖으로 연결된 뭐 닥트 같은 걸 통해서 이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밖으로 빼주면 이 연기 농도가 낮아지고 희석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 배출로 화재실의 연기 농도를 낮추고 청결층을 유지하는 거, 이게 거실 제연 설비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 부속실을 가압해서 연기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부속실 급기 가압 제한 설비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보시면 이 사무실에서 연기 농도를 막 낮추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거쳐가는 이 부속실이 있는데 이 부속실 자체도 이 화염이나 연기가 계단실로 바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안전하게 계단실로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에서는 차압이 이루어진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압력을 막 가해요. 바람을 불어넣고 압력을 가해서 이 문이 잘 안 열리게 꼭꼭 닫고 있고 이러면 여기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로 침투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속실을 가압해서 연기의 유입을 제한하는 거, 이게 부속실 급기 가압 제한 설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제한 설비의 구분도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거실 제한 설비든 부속실 제한 설비든 어쨌든 공통적인 목적은 소화 활동을 뭐 지원하고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거실 제한 설비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재현을 해주는 거니까 수평 피난에 해당하겠고요.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아래층으로든 위층으로든 계속 이어져 있을 테니까 이 부속실은 수직 피난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적용 공간은 거실 제한 설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 또는 거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부속실은 부속실을 거쳐서 뭐 계단으로 가기까지 그런 피난로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3번째는 거실 제연 설비의 제연 방식을 보면 급배기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급기 이렇게 이 공간으로 공기를 밀어 넣어주면 이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배기 바깥으로 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연기를 배출시켜서 이 연기의 농도를 낮추고 청결층을 유지하도록 하는 급배기 방식이 거실 제연 설비에 해당하겠고요. 일단 부속실 급기 가압 제연 설비는 이름부터가 급기 가압이니까 제연 방식도 급기 가압 방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공기를 정말 압축해가지고 강한 압력으로 이 부속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거니까 이 부속실 제연 설비는 급기 가압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제연 구역의 선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거나 두 번째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거나 세 번째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네 번째, 비상용 승강기에 승강장을 단독 재현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승강기는 화재가 났을 때 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근데 이 비상용 승강기는 그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소방관 분들이 어떤 설비를 옮기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부분을 단독 재현하는 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재현 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서 그다음 급기 가압 제한 설비가 있는데 아까 부속실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가압,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밀어내고자 하는 그 공간에 공기를 가압해서 다른 공간보다 기압을 높게 차압을 형성하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옥 외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고 또 계단실이나 부속실 같은 그런 공간에는 차압, 압력 차이를 형성해서 화재실에서 발생했던 연기가 이 제연구역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급기 가압 제한 설비다. 그래서 이때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되어야 한대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완화돼서 조금 낮은 기준인 12.5파스칼 이상 차압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왜 이 40파스칼 또는 12.5파스칼 이상이어야 하냐면 이게 공기를 가압해서 압력을 가해서 차압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침투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힘, 이 정도 이상의 힘으로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40파스칼 이상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차압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출입문의 개방력은 110뉴턴 이하여야 된대요. 이게 옆에 써져 있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부속실 같은 공간에 압력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공기를 주입해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계속 열겠죠. 그러니까 연기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지만 사람은 대피를 하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출입문을 개방할 때 그 힘을 막 200뉴턴, 300뉴턴 이렇게 큰 힘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무거우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문을 여는 것부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출입문이 너무 무거우면 사람이 대피를 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10뉴턴이라는 어느 정도 무게의 기준을 두긴 했지만 그때의 개방력은 110뉴턴 이하로 어느 정도는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그 이하 값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인데 출입문의 개방력은 110뉴턴 이하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방연 풍속은 이 연기가 침투하는 걸 막고 밀어내기 위해서는 그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0.5m/s 이상 나와줘야 한다, 뭐 이러한 강제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0.7m/s 이상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 그러니까 건물 내부가 바로 거실인 경우, 그러니까 이 거실이 화점실이라고 보면 그 거실에 막바로 부속실이 붙어 있거나 또는 승강장이 붙어 있는 그러한 구조일 때는 그만큼 문을 열고 닫을 일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바로 들어가기도 쉽겠죠. 그래서 그런 구역은 다른 기준들보다 좀 더 센 풍속으로 0.7m/s 이상 방연 풍속이 나와줘야 한다. 나머지는 0.5m/s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센 0.7m/s 이상의 풍속이 나와줘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상태는 보나마나 당연하죠.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방화문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를 막아주는 애들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은 평상시에 자동 폐쇄 장치에 따라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자동 폐쇄 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출입문을 폐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끔 어떤 되게 무거운 철문 같은 거 지나갈 때 문을 다 안 닫고 나왔는데도 그 문 위에 자동 폐쇄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천천히 무겁게 문을 알아서 닫아주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문을 닫아줄 때는 만약에 이때 이 공간에 막 가압이 가해지고 있어서 기압이 생기더라도 그 폐쇄 장치의 자체적인 힘만으로도 출입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창문을 포함해서 출입문을 개방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연동돼서 즉시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 거실 제ön 설비랑 부속실 제ön 설비 있었죠? 그 각각의 작동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먼저 거실 제ön 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또는 사람이 수동기동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겠죠. 화재라고. 그러면 그 총사령관인 수신기는 그 화재 신호를 받아서 화재를 감지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제ön 설비를 작동시키겠죠. 그럼 대피하라고 화재 경보가 발생을 할 것이고 제ön 커튼이 있는데 이 제ön 커튼이 이동식 커튼일 경우에는 감지기가 작동하면 그 커튼이 작동하는 모터가 작동을 하면서 제형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제형 커튼이면 딱히 움직이지 않겠죠? 고정식이니까. 감지기 작동과는 무관하게 그냥 원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고정식은 감지기 작동과는 무관하게 거기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배기 댐퍼, 급기 댐퍼가 개방이 된대요.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곳, 빼주는 곳, 그 바람이 나오고 드나드는 곳이 그 에어컨 뚜껑 이렇게 열리듯이 그 댐퍼가 개방이 되거든요. 그렇게 댐퍼가 개방이 되고 나면 배기팬의 작동으로 연기는 빨아들여서 외부로 배출을 시킬 것이고 급기팬 부분으로는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돼서 들어오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거실 제ön 설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다음 부속실 제ön 설비는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기동 장치가 작동을 해서 대피하라고 화재 경보를 발생해 주겠죠. 그러면 그 차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기를 가압해서 보내주는 급기 댐퍼가 개방이 될 거고요. 이 댐퍼가 완전히 개방된 후에 송풍기가 작동을 합니다. 문이 잘 안 열리게 그 바람을 쏴주는 송풍기의 바람이 계단실이나 부속실로 이렇게 송풍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속실이나 계단실에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차압이 형성돼서 연기가 들어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차압이 형성되다가 이게 과압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부속실에 설정해 놓은 그 압력 범위를 초과해서 과압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압력을 배출해주는 플랩 댐퍼가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부속실 제ön 설비의 과정을 쭉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 아래쪽 제ön 설비의 점검은 방금 본 것 그대로예요. 거실 제ön 설비를 점검할 때는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또는 수동 기동 장치의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시켰을 때 그 대피하라는 화재 경보가 제대로 발생되는지 그리고 또 이동식 제ön 커튼이 있었죠? 그 내려와야 하는 제ön 커튼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해서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그다음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급기 댐퍼랑 배출해주는 배기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해서 급기팬의 경우에는 바람을 쏴주는 거니까 송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배기팬은 그 연기를 밖으로 배출해줘야 되니까 배풍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번에 부속실 제ön 설비를 점검할 때는 마찬가지로 감지기나 또는 수동기동 장치 작동시켰을 때 화재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겠죠. 그다음 급기 댐퍼가 완전히 개방된 다음에 송풍기가 작동한다고 했으니까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하고 송풍기가 작동해서 이 계단실이나 부속실 안으로 바람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이 계단실이나 부속실은 문이 닫혀 있는 걸 기본으로 하죠.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으면 연기나 화염이 들어올 거니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송풍기가 작동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을 때 문을 닫아놓고서 이 차압된 장소의 차압이 아까 말한 40파스칼 이상 되는지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라에 출입문을 개방하고 방염풍속을 측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는 왜 문을 열고 하냐면 이 방염풍속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면서 문을 막 열고 닫고 하겠죠. 문이 열렸을 때도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 풍속이 어느 정도 힘있게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개방했을 때 이 사람이 대피를 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도 이 정도의 힘으로 바람을 밀어넣어 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출입문을 개방하고서 방염풍속을 측정했을 때 아까 웬만한 다른 장소들은 0.5m/s 이상이면 된다 그랬죠. 대신에 부속실이나 또는 승강장이 면해 있는 옥내 부분이 거실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0.7m/s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출입문을 개방하고서 방염풍속을 측정했을 때 이 정도 기준치 이상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차압이 형성돼서 오히려 그 압력이 너무 과해지면 플랩 댐퍼라고 하는 과압 배출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압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과압을 배출해주는 장치인 플랩 댐퍼가 작동하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런 확인이 끝나면 지금 막 경보 같은 거 울리고 있고 또 화재 신호 막 들어오고 있을 테니까 수신기에 가서 수신기를 복구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나고 막 정전이 되더라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전원 설비가 이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셔가지고 뭐 조명 장치라던가 뭐 파괴 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속해서 전기를 써야 할 때 그런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비상 콘센트 설비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화 활동을 지원하는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 이거 자주 본 거죠?
0.8 이상 1.5 이하여야 되고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또는 바닥의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층에서는 그 각 계단이나 계단 부속실에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부터 이 비상 콘센트 설비까지는 수평거리 50m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면을 이렇게 딱 깔았을 때 그 층에서 설치되어 있는 비상 콘센트 설비가 수평거리로 50m 이하 이렇게 동그랗게 둘렀을 때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상 콘센트 설비는 보호함을 설치하고 이 함에는 쉽게 개폐되는 문과 또 상부에 적색 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는 함 설치해서 거기 뚜껑, 문이 달려 있어야 하고 위에 적색 표시 등이랑 그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써놓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이 자체는 별 내용이 없는데 지금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화 활동을 보조하는 수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는데,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상이랑 지하 간의 통신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러한 무선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 그래서 종류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문제로 나올까 싶긴 합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과 누설 동축 케이블을 조합하는 것이고, 안테나 방식은 동축 케이블에 안테나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 방식은 이름 그대로 누설 동축 케이블이랑 안테나 방식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화 활동 설비의 마지막 연소 방지 설비가 있는데요.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는 통신용으로 쓰이는 전선 같은 게 있는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을 끈다기보다는 이 소방 펌프차로 지상에 있는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쏘아 보내서 워터 커튼이라고 하는 수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목적보다는 여기서 연소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조금 막아주는 커튼을 형성하는 게 이 연소 방지 설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소 방지 설비의 약재는 배관을 통해 들어가서 개방형 헤드로 방수가 되고요. 이 헤드 간의 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만을 위해서 연소 방지 설비 전용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m 이하가 되게 하고요. 이 헤드를 연소 방지 설비 전용이 아니라 그냥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했을 때는 좀 더 좁혀서 수평거리 1.5m 이하가 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구에 설치된 케이블이나 전선에는 원래는 연소 방지용 도료를 도포해야 하지만 그 케이블이나 전선이 뭐 규정 이상의 내화 배선이거나 뭐 내화 성능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소 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들 그냥 참고해 주시고, 이번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일단 가장 크게는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2가지를 봤죠. 그 각각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였는지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 또 특히나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랑 같이 그 소화전이나 상수도 배관의 지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소요 수량에 따른 채수구의 설치 기준이나 또 흡수관 투입구 80톤 기준으로 정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저수량을 계산하는 공식 정확히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다음 소화 활동 설비에 나오는 뭐 연결 송수관 설비나 뭐 연결 살수 설비나 여러 가지 설비들 구성 요소부터 설치 기준, 그리고 또 특히 재현 설비에는 엄청 많은 기준들과 작동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랑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강습 교재상으로 설비 파트의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험 준비하시다가 시간 관계상 여기를 제대로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 부분에 시험 출제 비중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신스포일러 문제집이랑 같이 활용하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